1962년 홍콩. 순 여사는 자신의 집 방 한 칸에 새를 놓습니다. 얼마 후 한 여성이 방을 보러 옵니다. 첸의 부인인 그녀의 이름은 수입니다. 방을 둘러본 수는 입주 계약을 맺습니다. 조금 늦게 찾아온 차오는 간발의 차이로 계약을 놓칩니다. 수와 차오의 첫 만남은 스치는 눈길이 전부였습니다. 방 계약을 놓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돌아가려는 차오에게 순 여사는 바로 옆집 구씨 아저씨의 집을 추천해 줍니다. 마침 그곳도 방 한 칸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첸 부부는 순 여사의 집에, 차오 부부는 바로 옆집인 구씨 아저씨의 집에 나란히 새를 들어 살게 됩니다. 이사 날짜도 같습니다. 이삿날 왜 남편이 보이지 않는지 순 여사가 묻자 수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대답합니다. 수의 남편 첸은 자주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갑니다. 차오 부부의 집에 잘못 옮겨진 첸 부부의 짐을 가져다주며 차오와 수는 통성명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웃 주민들은 종종 순 여사의 집에서 마작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곳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차오 부부와 첸 부부 역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수는 여행사 사장의 비서로 일하며 종종 사장의 외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함께 식사를 하자는 순 여사의 제안을 마다하며 언제나 수는 근처의 노점에서 국수를 사와 혼자 저녁을 해결합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차오는 야근이 잦고 차오의 아내는 서서히 그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차오의 부탁으로 수의 남편, 즉 첸은 출장에서 돌아오며 차오 부부에게 전기밥솥을 사다 줍니다. 차오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첸은 차오의 아내가 이미 지불했다고 대답합니다. 수가 구독하는 신문을 차오가 빌려보기도 하고 차오가 소장한 무협 소설들을 수가 빌려보기도 합니다. 차오 부부는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차오의 아내는 매일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호텔로 찾아간 차오는 아내가 야근을 하지 않았음을 호텔 직원에게 듣게 됩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가 국수를 사서 보온병에 담아가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 노점을 차오도 즐겨 찾습니다. 항상 아내가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은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스치듯 지나칩니다. 차오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아핑은 차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어느 날 수는 야근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남편 첸에게 전화로 알린 뒤 일부러 일찍 귀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오 부부가 사는 구씨 아저씨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차오의 아내가 문을 엽니다. 지금 혼자 있는지 수가 묻자 차오의 아내는 이 집에 혼자 있다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수가 옆집을 찾은 건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남편의 음성과 비슷한 말소리. 수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차오의 아내는 첸에게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수를 선택할 것인지 확실히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 찾아오지 말라고 통보합니다. 호텔방에서 첸을 기다리던 차오의 아내는 샤워를 하며 흐느낍니다. 그때 마음을 정한 첸이 호텔 방문을 두드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수는 다시 국수를 사러 노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고 나오는 차오와 마주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던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가 요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묻고 둘 다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사실 차오의 아내와 수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오는 수를 불러냅니다.
그는 수가 들고 나온 그녀의 가방에 대해 묻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도 수의 것과 똑같은 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차오의 넥타이에 대해 묻습니다. 물론 수의 남편에게도 차오의 것과 똑같은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오와 수는 자신들의 배우자가 각자의 상대와 불륜 관계라는 것과 그 사실을 둘 다 눈치채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음을. 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수가 차오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차오와 수는 역할극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는 차오의 아내 역할을, 차오는 수의 남편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차오는 수의 남편 역을 연기합니다. 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남편은 그런 말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외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걸 수는 인정하기 싫은 듯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연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수가 차오의 아내 역을 연기하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기를 하고 나니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차오와 수는 함께 레스토랑에 갑니다. 메뉴를 고르며 수는 차오의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고 차오는 수의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 어디까지나 역할극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차오는 수의 접시에 겨자 소스를 떨어뜨려 줍니다. 수는 아내분이 매운 걸 잘 먹나 보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다시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회사에 왜 전화했는지 수가 차오에게 묻습니다. 차오의 아내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차오는 대답합니다. 수의 남편 역을 연기한 것이겠지만 그의 말과 표정이 실제와 헷갈릴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살짝 당황한 수는 애써 자신의 마음을 추스른 후에 능글맞은 게 꼭 남편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 두 사람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차오가 수의 손 위에 슬그머니 자신의 손을 포개자 수는 손을 치웁니다. 일본에 있는 차오의 아내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차오는 그 편지를 읽은 후 구겨버립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녀가 차오를 버렸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수는 그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차오와 수는 호텔에 있을 그들을 연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오는 먼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차오는 비를 쫄딱 맞습니다. 다음날 친구 아핑이 몸살에 걸린 차오의 병문안을 옵니다. 수는 아핑에게서 차오가 참깨죽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는 참깨죽을 만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그에게 전해줍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집 앞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차오는 무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수에게도 그 소설을 함께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함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고 두 사람은 차오의 방에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수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씨 아저씨의 집에서 마작판까지 벌입니다. 결국 다음날 오후까지 수는 꼼짝없이 차오의 방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차오의 아내 하이힐로 갈아 신고 수는 마침내 집안이 잠잠해진 틈을 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이힐을 벗어 던집니다. 수가 신고 있었던 그녀의 실내화는 여전히 차오의 방에 남아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싫은 차오는 따로 작업실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작업실에서 함께 작품을 쓰자고 차오는 수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모호해지는 것을 걱정한 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차오가 마련한 작업실은 호텔방입니다. 이제 그는 지필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는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동료 직원은 그가 행방을 감춘 채 글만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수의 사무실에 전화를 건 차오는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수는 퇴근 후 그곳으로 갑니다. 그녀는 그가 있는 방에 들어가길 망설이며 호텔의 복도와 계단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수를 기다리던 차오는 이윽고 노크 소리가 들리자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정말 올 줄 몰랐다고 차오가 말하자 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대답합니다. 호텔방에서 그들의 공동 지필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역할극을 하다가 감정이 복받친 수는 차오의 품에 안겨 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수는 자신이 그은 선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순 여사가 매일 늦게 들어오는 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수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다시 분명한 선을 긋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 와달라는 차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차오와 거리를 두고 나서 그녀는 이웃들과 어울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차오는 지필을 그만두고 다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합니다. 어쩌면 그는 수가 없는 지필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릿속도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런 비가 쏟아지는 저녁, 차오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가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수를 만납니다. 함께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차오는 수에게 싱가폴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차오는 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헤어지는 순간을 미리 연기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연기하는 역할극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 자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차오는 수의 손에 슬그머니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그녀 역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수의 남편이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냅니다. 수와 차오는 벽을 사이에 둔 채 함께 그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화양연화입니다. 그 애틋한 분위기를 깨며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의 남편에게서 온 전화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확실치 않습니다. 차오는 수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마지막 날 밤, 차오는 그 호텔방에서 수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가 뒤늦게 호텔방을 찾지만 이미 그가 떠난 후입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자신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싱가폴. 차오가 아끼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누군가 다녀왔음을 눈치챕니다. 차오와 그의 친구 아핑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옛날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때 산의 나무에 가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비밀을 말한 후 그 구멍을 진흙으로 메운다고 차오는 말합니다. 차오의 방에 왔던 사람은 수였습니다. 차오의 방에서 수는 직장에 있는 그에게 전화를 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쩌면 그녀는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이미 지나갔음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실내화를 가져갑니다. 차오가 아끼던 물건은 수가 예전에 두고 갔던 그 실내화였음이 드러납니다. 1966년 홍콩. 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예전에 살던 순 여사의 집을 찾습니다. 멀리 떠나는 순 여사가 집을 새 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는 입주를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창밖을 보며 과거를 생각하는 수에게 감정이 밀려듭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차오도 오랜만에 자신이 예전에 살던 구씨 아저씨의 집을 찾습니다. 구씨 아저씨는 이미 홍콩을 떠났고 새로운 주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묻자 주인은 엄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차오는 살짝 동요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앞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데 수에게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옆집에 수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날 갖게 된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1966년 캄보디아. 차오는 앙코르와트 사원벽의 구멍에 자신의 비밀을 속삭인 후 진흙으로 봉인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진흙에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가 묻은 비밀은 영원 속에 잠겨 있습니다.